자, 인사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비가 오고 난 뒤끝이 있죠? 지금 서울에도 비 왔었죠? 예. 아침에 그래도 날씨가 좀 비가 온 뒤끝인지요. 날씨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날씨에요. 속에 빠지지 않고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와서 진도 확인해 보니까 교재 45페이지요. 학습용포가 402번째인 모의고사부터 살펴봐야 되네. 자, 글자를 분석해 보면요, 두 개의 자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시라는 글자고 하나는 흑석자라는 글자죠. 보이시자는 잘 알다시피 어떤 모에서 나왔다고 했죠? 네, 재탕모에서 나왔다고 했죠? 재탕. 최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는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죠. 이게. 재탁 같은 걸 듣고 나중에 이제 더 위로요, 더 높게 추가된 핵이 더 달라붙고 옆에 또 달라붙어서 이걸 지었는데 재탁에서 제사를 제물을 넣고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이 공통으로 이 글자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제사 관련된 글자라는 얘기죠. 제사를 지낸 이유는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시대고요. 농경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도 문제, 비가 덜 와도 문제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날씨를 맞게 해달라고 기청제를 지내고 비가 안 오면은 비를 보여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요. 또는 기설제라고 해서요, 눈을 내려달라고 겨울 가뭄도 있으니까 기설제를 지내기도 했어요. 기설제 간혹. 이제 주로 기우제를 지냈지만은 기청제나 기설제까지도 그래서 왜 보이다가 됐는지, 뜻이 보이다가 됐는지를 설명드려 간단히 설명하는데 제사를 지낸 이유가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여달라고요. 농경시대 때 하늘 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 다음에 흑도자예요. 흑도자는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그 자원을 잘못 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도자는 글자 자체를 보니까요, 땅 위에 초목의 싹이로 이렇게 움트나는 모양으로 표현하면 딱 그대로 매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땅이 있고 흙이 있고 그 위에서 초목의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흑도자를 설명한 책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땅 위에 초목의 싹이 이렇게 나는 모양.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이렇게 초목이 싹이 돋아나는 모양으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문회자의 영향을 받았으라고 생각하는데 설문회자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지지, 표, 지우개가 없어요.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의자에서 흑도자를 풀이할 때 이렇게 풀겠어요. 땅 있죠. 땅이 이게 이제 죽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땅이 토해냈다 이거예요. 생물이라는 것을 갖다가요. 땅이 생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토해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물은 뭐냐 이거예요. 모든 만물.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기도 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이 토해 있는 생물이 뭐이겠어요? 초목이죠. 초목의 싹이죠. 날생자 자체가 초목의 싹이 움트나는 모양에서 사실은 좀 나온 글자니까. 그래서 초목의 싹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초목의 싹. 자,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설명이냐 이거예요. 설문의자에서는 소전자행을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했는데 소전보다 더 오래된 고문자가 각골문이나 근문이 있잖아요. 근데 각골문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 글자가요. 이 글자 각골문에는 흡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풍부덕이. 이게 딱 이게 여기하고 똑같이요. 여기하고 똑같이 지면이라면은 여기는 초목이 싹인데 이것은 초목이 싹이겠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글자가 진짜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갖고 오네. 흡자를 이거 뭐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들은 얘기가 문자라는 것이 문화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시대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데 다른 글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돌석자를 갖다가 오늘날 교육 현장에 설문 사람들이 이렇게 언덕을 표현해 놓고 거기에 돌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게 언덕이고 그 밑에 돌덩어리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돌석자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최초의 돌석자는 이것이 없이 그냥 이것만으로 표현됐어. 이게 이 형태만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언덕이라면은 이렇게만 해도 표현됐으면 이거 언덕이죠. 그러면은 이게 언덕을 뜻하는 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도 표현됐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이걸 해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언덕을 그려놓고 돌덩이인데 이거 언덕으로 표현해 버리면은 옛날에 이렇게만 표현된 이것은 결국 이거 언덕이 뜻하는 글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언덕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돌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표현됐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됐다가 그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도 표현됐다면 이게 오늘날 이 돌석이라면 이거 자체가 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언덕이 아니고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냥 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돌이 아닌 거야.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돌을 표현할 때 그냥 길거리에서 흔히 굴러다니는 그런 돌덩어리 표현했겠어요. 뭔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 돌이겠죠. 이게.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자가 각골문이 가장 오래된 문자인데 그 각골문이 은나라 시대 때 은어에서 볼 수 있는 거. 은나라가 청동기 문화,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기 문화를 담고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 은나라 시대가 청동기 시대인데 이 은나라 시대 청동기는 사실은 좀 지배자들만 가질 수 있던 거예요. 지금 지배층들이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뭐 용기나 또는 뭐 청동검 같은 그런 무기 같은 거 지배자들만 청동기를 사용했지. 이 청동을 녹여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서 청동기를 만들려면은 지배자가 아니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이걸 구리를 구이는 것부터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건 지배자들이 청동기 시대예요. 지배자들이 쓴 거이고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돌을 그대로 사용해서 석기. 이게 청동기 시대 이전에 석기 시대가 있는데 석기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 석기 가운데 청동기 문화 유적에서 보면은 어떤 석기들이 많이 나면요. 유구석부라든지 청동기 문화에서 나오는 유물이 유구석부라든지 석기 가운데에요. 또는 반월형 석도들이 나와요. 반월형 석도.
바늘이 석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 석부가 돌석자에다 도끼부자에 도끼부자. 이게 돌도끼를 말한 거예요. 돌도끼. 반월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반월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반대로 돌리면서 이렇게 반월형 이렇게 반월형 동그란 형태에서 반월형이에요. 반월형 석도라고 했는데 석도가 돌석자에다 칼도자예요. 이런 걸로 저 곡물의 이삭 같은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끊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런 형태 같은 것을 갖다 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석부라든지 석도 같은 돌도끼나 또는 돌칼을 갖다가 피는 거라고요. 돌칼. 이게 그냥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고 돌도끼 이렇게 뼈 조금 부위가 있어가지고 이 부위가 날카롭단 말이에요. 돌도끼라든지 아니면 반월형 석도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피는 거라고 이렇게 돌칼.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이것도 그냥 흙덩이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살려면은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인데 의식주의 식이 먹는 거인데 먹는 걸 그냥 맨손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담아서 먹어야 되는 게 먹는데 사용한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식기잖아요. 식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공들이 그릇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요? 흙덩이를 갖다가 그걸 태토라고 하더만요. 태토 도공들이 태토 바탕흙이요. 바탕흙 우리 말로 바탕. 오늘날의 도공들도 그릇 같은 걸 만들려면은 흙을 갖다가 고운 흙을 갖다가 잘 익혀가지고요. 덩어리를 만들어놓고 그 덩어리 된 상태에서 이제 빚기 시작하잖아요. 그 그릇을 빚기 전에 그 덩어리 된 흙을 갖다가 태토라고 하는데 그 태토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고문자에는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 이게 점들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점들도 찾아보세요. 각 걸면 흙도 찾아보면 점이 뭐 있냐면 물방울을 갖다 피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흙덩이를 이기려면은 물을 섞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이 포함되는데 이 점이 과연 뭐이냐? 이거 물방울을 갖다 피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한자를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가르치겠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성취마다 정확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자를 설명하면서 그 한자 갖고 있는 문화를까지도 배워야만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문화적 배경 이런 청동시대 얘기하면서 유구석부 같은 거 얘기하면서 유구석부 뭐 좀 더 얘기한다면 구멍이 있는 돌도끼를 갖다가 말하는데 유공석부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반월형이에요. 이렇게요. 반월형 석도 뭐 유구석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단 말이죠. 학생들이 국사 시간에. 자, 툭도자는 초목의 싹이 설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생물을 갖다가 피하는 글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인데 그 의식주의 식을 해결할 때 필요한 용기인 식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뭉쳐놓은 흙덩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뭐 그걸 갖다가 뭐 태토 또는 바탕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형태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문자가 그대로 오면서요. 문자는 점이나 서문으로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마치 그리는 것처럼 태토를 뭉쳐놓은 것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점이나 선으로만 표현이 되는데 지면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흙으로 위로 쏟았으니까 선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그 형태에서 가운데가 뭉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이렇게. 그것이 좀 더 간략화된 것이 오늘날의 글자로 정착이 된 거죠. 자,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흑토자도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두 글자는요. 이 재탁과 흑덩이를 갖다가 표현했던 글자인데 흑덩이인 흑에 제사를 지내는 상황 관련돼 있어요. 이게 흑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말 사람도 흑에서 나서 흑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흑에서 나는 걸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흑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만물을 흠터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명경시 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정령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서양말로는 애니미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흙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걸 보고 그 흙의 신에다가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토지의 신을 뜻하는 글자예요. 토지의 신을 뜻하는 토지 인사자예요. 이게 흙에다 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게 토지 그 흙이 토지의 신이었던 거야 지금. 본래는 이 글자의 본래는 토지의 신이에요. 그래서 저 규례에 보면은 국도가 결정이 되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왕이 머무는 국도를 만들 때 되면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이 있으면 가운데다 궁궐을 짓는 거죠. 궁궐을 짓고서 궁궐의 좌측은 종묘를 지어요. 종묘. 그 다음에 우측은 사직을 짓죠. 사직. 그 다음에 앞에는 조정일 있는 게 전조시라고 해가지고요. 뒤에는 시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표현한 말이 이제 우사자묘. 우사. 전조 후시 이렇게 주례에 국도를 칠 때에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을 궁궐을 짓고 나면은 우측에다가는 사직을 짓고 좌측에는 자기들이 조상한테 제사를 종묘를 짓고 그다음에 궁궐 앞에는 조정 죄송합니다. 이 조자 틀리게 썼어요. 네, 이렇게 써야지. 하람이 조자를 지금 썼죠? 조금 전에. 네.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조정을 뜻하는 조자를 써야죠. 앞에는 조정을 쓰고 뒤에는 시장을 뜨는데 이 서울은 지형이 좁아가지고 뒤에 시장이 있지를 않은 것이 문제죠. 오늘날의 한양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다 이 육족거리 이렇게 육족거리 두고 여기가 유구전 같은 게 종로 운종가 이쪽에다가 시장을 두고 뭐 하는 식인데 원래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국도가 지어진 다음에 이렇게 지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사직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글자를 써서요. 사자를 쓰고 곡식에 뭐 기장직이라고도 하지만요. 공문의 신직자죠. 이 사직이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예요. 이 종묘는 자기들의 조상한테 지내는 거예요. 왕이 지는데 이 나라가 망해도 있죠. 조상한테는 제사를 계속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라가 망하면은 왕이 어떻게 사직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사직에서 제사를 못 지낸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조상한테는 나라가 망해도 조상 할아버지들한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내려고 치면은. 그런데 사직은 왕만 지낼 수 있어요. 사직에서 제사를 못 지내면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야. 왕 노릇을 못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조선시대 때 최고 큰 제사는 사직단에서 지낸 제사라고 봐야 돼요. 그럼 제사를 지내면 아무래도 왕이 그렇게 거창하게 해요. 제사를 지내면은 많은 백성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이신 사자가 모이다의 뜻을 지게 되면서 모일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오늘날은 모인다는 뜻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요. 토지의신사라고 하기보다는 모일사라고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글자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음역 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벼슬아치 제자니요. 뭐 재상제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벼슬아치. 자, 벼슬아치 제자는 바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사소리인데 하나는 진면이고요. 이게 무슨 자죠? 네울신이라는 글자죠. 오늘날은 맵다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게 어떤 도구 모양에서 나오는데 문신 새기는 그렇죠. 문신을 새기는 도구에서 나왔죠. 문신을 새기. 자, 누구한테 문신을 새기냐? 포로나 죄인들한테 손이 새기죠. 네. 이 포로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하고 싸워서 진 사람이잖아요. 졌어요. 잘못을 해서 졌겠죠. 그 잘못을 뜻하는 말이 뭐예요? 허물이죠, 허물. 죄인도 나쁜 짓을 행했는데 그 나쁜 짓이 허물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요 매우신자는 허물 관련된 글자예요. 허물.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뜻하는 글자들을 보면 한자에서 허물 뜻하는 글자 보면 이게 허물제라는 글자예요. 허물제. 이 글자는 또 허물벽이라는 글자고. 또 허물설이라는 글자고 이 글자는요. 전부 다 매울 시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뜻이 전부 다 허물이에요. 허물. 물론 이 허물제자는 호대로면서요. 호대로면서 다른 글자를 비로다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원래 이게 허물을 뜻하는 글자는 46페이지 벼슬아치 제자 설명의자에 풀이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 한번 보세요. 중간 정도예요. 제자는 설문에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풀이했죠. 그 다음에 집 아래에서 일하는 자다. 면의 뜻을 따랐고 신의 뜻을 따랐다. 신은 허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문의자에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요 글자를 썼잖아요. 죄인. 그러죠? 네. 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 갖다가 바로 포로나 죄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 포로나 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예요. 거기다 문신을 새겼어요. 이 문신을 새겼어요. 문신을 새기고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로 삼았겠죠? 노비. 집안의 노비.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집에 노비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집이 있는데 집에서 문신을 새겨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로 삼았다니까요. 그렇죠. 간호요. 간호. 가신이요. 가신. 신자도 얼마 전에 배웠지만은 눈에다가 뾰족한 덕을 찔렀다고 했잖아요. 반응이 있는 그 어른인 남자 노예 같은 경우를요.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벼슬아치는 주로 어떤 벼슬아치냐? 옛날에 종법 제도가 행해질 때 맨 위에 천자가 있으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제후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대부가 있죠. 대부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지금 대부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대부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부의 집에서 지금 가신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신, 간호, 가신이나 간호 같은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간호인 사람이 지금. 근데 대부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막바로 허드레지는 사람도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지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위와 관련돼서 이게 벼슬아치라는 뜻이에요. 갈수록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천자, 제후, 대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세지니까 그 밑에 허드레지는 사람들도 따라서 권력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자, 그 우리 책에도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 마저 그 벼슬아치 제자에 마저 읽어보면은 설문 내용처럼 제자는 원래 지배자의 집에서 문신이 새겨진 사람이 있음을 나타냈다. 후대에 그 지배자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지배자를 섬기는 문신이 새겨진 사람도 그 지위가 높아져 결국 벼슬아치의 뜻을 지니게 됐다. 그렇게 표현했고 실제로 춘추전국 시대에는 제후에게 시구를 받은 대부 밑의 벼슬아치가 가신이었고 그 가신의 우두머리가 바로 제였다. 그렇게 설명해놨죠. 따라서 제자는 가신이나 우두머리 뜻을 지니기도 한다. 그렇게 설명해놓고요. 그리고 이 글자가 이제 음역하는 글자도 이제 덧붙여놨네요.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는 두 글자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글자는 두 글자인데 쟤는 쟤인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뭐가 이게 찌꺼기가 찌꺼기. 막 물속이 더러운데 가만히 오랫동안 두면 더러운 거 밑으로 싹 가라앉잖아요. 그 찌꺼기. 어디에 쓰이냐면 잔재할 때 쓰는 거죠. 잔재물 할 때 쓰는 거죠. 나물 잔자 찌꺼기 잔자 잔재. 그 다음에 또 한 글자가 되는데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서 쓰인 글자니 쟤는 쟤인데 나무 가운데 무슨 나무겠어요? 가래나무예요. 가래나무가 뭐지? 쉽죠?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렇죠. 호도가 아니고 추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호도도 추자라고 있어요. 가래나무 이건 호도가 좀 동그랗고 좀 크다면은 추자는 좀 길쭉하고 단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그 지압 푸는데 도움인 건 그걸 호도는 금방 부서져요. 이게 껍질이 생각만큼 단단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을 좀 들다 보면 이거 뽀개져. 근데 가래 씨는 이 좀 납작한데 이게 더 오돌토돌하죠. 이게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안 깨져. 이 호도는 호자에서 할 수 있듯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넘어졌죠.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고 그 가래나무에 이게 그냥 가래나무를 뜻한 또 다른 글자가 가래나무 초자예요. 가래나무 초자. 이게 가래나무 제자라면 이것은 가래나무 초자인데 그래서 가래나무 열매를 갖다가 추자라고 해요. 추자. 저는 어려서 호도도 추자라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가래의 다른 말로 투자라는 말씀이죠? 그래, 가래하고 추자가 달라. 가래하고 추자가 호도가 다른데 저 시골 사람들은 호도도 추자라고 했다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니까. 그렇죠. 비슷한 데다가 조금 이게 비슷해요. 조금 납작한 데다가 맛도 같은 맛이고 뭐 비슷한 맛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더 맛있죠, 호도가 맛은.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것으로 봐가지고 혼용이 돼버리는데 사실은 호도하고 추자는 서로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자가 가래라는 건 뭐예요? 추자가 저는 제가 가래를 아니까. 추자가 가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 말 맞는 말이고. 우리 선생님은 추자를 가래라고 했어요. 네. 열매를? 가래를 아니까. 네. 그래서 그거 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 얘기였어. 저는 그러니까 추자라는 열매를 가래라고도 했다 그 얘기야. 우리 선생님 얘기는. 네네네. 네. 그런다. 우리는 지금 2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 3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래 나무 추자의 가래를 이 열매를 갖다가 가래라고도 한 거야. 그러니까 요것과 이것이 같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시골 분들은 그래요. 시골 분들 우리 선생님 얘기하는데 시골 분들은 호도도 추자나 보고 가래라고 한다니까. 근데 사실은 서로 다른 거다 이거야. 선생님은 다 다른 거예요? 아니죠. 추자하고 가래는 같은 거이고 가래나무 열매니까 가래나무가 같은 건데 우리가 안 써먹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써먹었다 이거야. 저는 제가 따서 먹었.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 잘 알고 계신데 그 우리 선생님 동네에서는 추자를 가래라고도 한 거야. 그 열매를. 그랬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깨치 믿지 못하는 거야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호도고 달라서 요거도 요거는 같은 거이고 호도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혼용해서 쓰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가래나무 제자인데 요골자를 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골자는 그런데 요걸 이렇게도 글자 일부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뒀어. 이게 재상 제자예요. 벼슬아지 제자가 아니고 매울 시자만 그냥 갖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이 글자도 가래나무 제자예요. 근데 가래나무가 단단하고 뒤틀림이 덜한데요. 뒤틀림이 잘라놓으면은 뒤틀림이 덜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에다 특히 써먹냐면은 목판, 인쇄, 목판 인쇄, 나무에다가 팔면대장경처럼 나무 팔면대장경 3번 나무 같은 걸로 많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가래나무 같은 것도 이제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있죠. 이 뒤틀림 인정인데 이거 여기다가 글씨를 새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 인쇄를 때 옛날 거기다가 먼 걸 묻혀놓고 종이를 딱 하면은 그 인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래나무에다가 종이를 올리는 상황이 상제예요. 상제. 그 상제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인쇄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출판 인쇄에 들어갔다 그 상제라는 말이 글 쓰는 사람들, 뭐 책만 읽은 사람들은 책 속에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상제란 말을 써요. 저 생소하게 여기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인쇄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뭐 책을 갖다가요 원고를 여러 개 썼는데 아직 상제를 못 해가지고요 애달하고 있는데 그때 상제다 이거죠. 자, 요 제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아들 글자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아들 글자는 바로 이 글자니 임금후라고 하는 글자예요. 임금호자의 소절의 형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것의 반대예요. 요 모양의 반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진 형태. 이게 요 핵이 요 핵이고 요 핵이 요 핵이고 요 핵이 이죠. 그러니까 모양을 서로 봤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는 마틀사라는 글자예요. 그 마틀 사자의 반대 글자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문학자들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마틀사자의 반대가 되는
글자 방향만 바뀌어놓은 글자로 설명했는데 근데 마틀사자의 고문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숟가락을 가지고 숟가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용기로 봐요. 용기. 이 제사 같은 데 사용되는 용기요. 그 제사 같은 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갖다 제사를 지낼 때 책임자가 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을 한자로 쓰면은 사자를 제사 사자를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자로 제사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요 글자를 써요. 요 글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일을 맡는 우두머리 되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한자로 쓸 때에 이 무심코 제사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사자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라고 해요. 제사 일을 맡는 사람, 관련돼서 그 어른이 되는 사람,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제사와 관련된 행동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만든 사람이 이제 나라 제사 같은 걸 지낼 때는 최고 높은 사람이 임금이니까 임금이 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대 글자를 놓고는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구글을 갖다가요. 구글을 보면서 소전에 물론 임금문자의 소전 형태가 이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갑골문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이것은 그거는 서로 관련이 없는데 임금문자의 갑골문 형태를 이렇게 해서 표현했다는 이거예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 반대쪽을 향한 거예요. 반대쪽을 향하고 요 사람이 반대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머리 부분만 이렇게 남는데 거기서 정의가 된 글자예요.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걸 갖다 표현했어요. 지금 여자가 아이를 뒤로 낳는 거예요. 지금 아이로 뒤로 지금 낳는 거. 그래서 이게 원래는 뒤를 뜻하는 거야. 뒤. 아이를 뒤로 낳는 상황 관련돼서.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한자가 문화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부계사이자는 모계사이자네요. 모계사에서는 여자가 우두머리 아니에요? 우두머리인 여자가 뒤를 얘기를 후사를 얘기를 아이를 낳고 있는 거야 지금. 그 후사 뒤를 이을 사람이 바로 임금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트를 사자의 반대가 되는 글자로 보는 것이 마침 소전의 형태가 서로 이 글자의 반대로 보였다 뿐이지 이 글자의 고문자인 갑골문을 봤을 때는 이 마틀 사자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중에서 이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임금문자의 고문자는 이 사람이요. 이 뒤로 아이를 낳는 모양인데 포대로면서 사람 형태가 왼쪽을 향하고 이걸 오른쪽으로 향하고 형태의 그 다음에 아이의 머리만 나타내가지고 정리화된 글자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뒤로 낳는 게서 뒤를 잇다, 뒤를 잇는 사람 관련된 임금을 뜻하면서 오늘날에 임금문자가 되고 그래서 이 글자가 뒤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뒤우자고도 통용이 되는 글자예요. 옛날부터 이 글자가 뒤우자하고 통용을 시켰어요. 좀 일본식 약조로 갖다 쓰는 거 생각했는데 원래 뜻이 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뒤란 뜻이 있었으니까 이 글자하고도 통용이 된 거죠. 그래서 기울자를 지금 간제자로 저거 다. 네, 그렇죠. 중국에서 간제자로 이걸 뒤우자 이 글자 대신에 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여자가 아이를 뒤로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 뒤로 낳는다는 그 뒤를 여기 사람 뒤. 사람이 있으면은 왼쪽을 향한 사람 뒤로 아이가 낳는 거예요. 밑으로 낳는 게 아니고 서서 낳는 그래. 얘기가 뒤쪽 부분으로 아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서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를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쓰이는 요 임금문자요. 요 임금문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요. 음역하는 글자로서 만난 후자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후는 후인데 길에서 만난다 이거죠. 뭐 10년 만에 해고했다 뭐할때 쓰이는 글자. 최승수. 네? 재수. 최승수. 나또 재수 떨어지고. 또는 책받침이다를 붙어가지고 길에서 만난다 이거죠. 또는 떼구자. 흙이 묻었어요. 흙이 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천진무구의 구자예요. 천진무구의 구자. 천진무구의 구자. 때가 없어요. 천전해가지고. 그럴 때 쓰이는 만날 후자나 때구자에서 임금후자가 음역하는 걸 사실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임금후자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이 글자네요. 근데 저 임금부자를 실제로 쓸 때는 임금보다는 이제 왕후. 왕비를 그렇죠. 왕후 올 때 쓰는 글자. 이게 아까 하면서 모계사에 얘기했잖아요. 모계사에. 모계사에 이제 여자가 책임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부계사에게 되면서 남대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자하고 관련돼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왕후 올 때 쓰는 글자죠. 요 글자는 두 개 자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무 목자고요. 하나는 공변될 공이라고도 하고, 공변된다는 말이 오늘은 잘 안 써요. 공변되는 말과 같은 말이 공평하다는 말이 공평. 그래서 공평할 공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죠. 자, 나무 목자에는 잘 알다시피 나무의 중요한 부위인 줄기와 가지와 뿌리만으로 표현될 거예요. 이파리가 표현이 안 된 것은 이파리는 없다가도 나오고 나와서 또 뭐 색깔도 바뀌고 뭐 하면서 그 나무라는 속성에 이 변화를 주는 부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부위인 줄기, 가지, 뿌리만으로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변될 공자는 다시 살펴보면은 이게 공변될 볼 때 다시 보기는 좀 그렇고 8팔자가 지금 달라붙었는데 밑에 요골자예요. 요골자가 사실은 요골자하고 통용이 되는 글자예요. 네. 옛날 글자를 보면 이 글자 옛날 글자는 나는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거 8팔자는 여기 8팔자는 잘 알다시피 절반 반자라든지 나눌 분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에서 보듯이 나눠지는 형상이 절반도 놓고 나눴다는 얘기니까요. 나누는 형상. 그거 얘기했나요? 여덟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1, 2, 3, 4, 5 단단히 가운데 7, 8, 9 이렇게 되는데 2는 하나하고 하나로 나눌 수,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3은 나눌 수가 없어요. 절반으로. 절반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이건 둘로 나눌 수고 둘은 또 다 나누면 하나로 나눌 수 있잖아요. 5는 반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6은 3으로 나누는데 3은 또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은 나눌 수가 없죠. 8은 4로 나눌 수 있고 2로도 나눌 수 있고 다시 1로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9는 나눌 수가 없어. 4.5 안에 사탕이 9개 있으면은 공평히 나눈다고 치면은
하나가 남아가지고 하나를 잘리지 않는 이상은 나눌 수가 없잖아 공평하게. 이 10도가 지금 그렇다더니 10도 어떻게 돼요? 5로는 나눌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 11도 어떻게 돼? 나는 반대로 못 나눠. 12는 어떻게 돼요? 6으로 나눌 수 있고 3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런 식인데 바로 12가 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두 번밖에 못 나누는데 이게 세 번이 나눠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나눠지는 수야 지금 이게 8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이게 나누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 숫자 자체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눠지는 수라니까. 근데 이제 이 나누는데 이것은 물체를 나눴다는 얘기야. 이 글자를 그래서 요 형태에서 호대로면서요. 호대로면서 요걸 갖다가 동그랗게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고 그것이 다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이 글자로 정의가 되는데 막바로 이 형태를 그대로 쓴 이 형태도 같은 글자라니까. 같은 글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도 써야 하는데 여기다 오들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나 여기다 오들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나 같은 글자 되네 지금 골련포근자.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고문자 가운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 고이는 부위가 이렇게 표현돼서 네모난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요. 옷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쓴 우습게 아니고 산속의 늪연 산속의 늪연 이제 이것도 훨씬 이제 그런 식으로 풀려해놨기 때문에 산속의 늪이라고까지 해서 늪연 글자인데 이 글자를 알아야만이 나변자라든지 또는 배선자 같은 경우 이 글자를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글자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데 8발자 형태가 아니고 안석계 형태로 쓰는데 이 쓰면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달라. 이거 달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뭐 그렇게 지적은 문제 없다는 것 같지만 바로 요걸 짜고 서로 혼선이 오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갖다 오자는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 글자 오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형태가 되면 혼선이 오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오자는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산속에 노변자 오고 공변될 공자, 공평할 공자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그래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이건 나누는데 이게 나눠지는 어떤 물체라고 생각하셔야 돼 물체. 그러니까 그 물체를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공평할 공자가 됐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서 이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공이 송으로 바뀌면서 나무 가운데 소나무가 됐죠. 소나무 글자.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냐고 뭐 애국가에도 등장하잖아요. 남사루의 저 소나무 2절에 소나무는 원래는 솔나무예요. 솔나무. 우리가 잘 알듯이 입성자 니을자를 탈락시킨 거예요. 니을자 잘 탈락시잖아요. 탈락시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역, 니을, 비읍 잘 탈락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불직갱이 아니고 부직갱이 하듯이요. 초파리를 하지 않고 초파이를 하듯이. 이게 원래 소나무가 솔나무인데 그래서 솔가지 솔방울 하는 거예요. 이 솔 써서. 소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솔가지라고 하고 그 열매를 갖다가 솔방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솔이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나무만큼은 니을자를 탈락시켜서 소나무라고 있고 이 솔이 사실은 술이라는 말에서 수리의
수와 리을자가 술이고 그 술이 소리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으뜸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독수리를 때 쓰는 술도 이거예요. 으뜸 뭐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 있는 손우리 말이야. 이게 옛날 사람들이 소나무를 갖다가 으뜸이 되는 나무로 본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면에서 그래서 공공백자라면 공짜로 붙였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연결 그렇게까지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중작 가운데 최고 높은 공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는데 이제 그건 갖다 말 좋아하시는 분들 갖다 붙인 말이고요. 음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니까 공이 송이 된 음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치면 웰송자도 공이 웬다고 해야 되는 거이고 뭐 기를 송자도 머리를 기린다고 뭐 공의 머리를 기린다고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되잖아. 그냥 음의 역할자라고 생각해야 돼. 자 지금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자 여기에 공이 송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공이 송이 되면서 말씀 원자가 들어서 말을 하면서 웬다고 해서 암송 낭송을 때 쓰는 송자예요. 그다음 이것저것 송이 되면서 머리 여자가 되는데 머리가 얼굴이다. 얼굴을 이리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기른다는 찬송과 뭐 할 때 쓰는. 또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이응과 시읒이 교환이 잘 된다고 했죠? 그럼 송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옹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쓰이면 이게 옹이요. 늙은이요. 기도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본래 뜻은 기도자가 달라붙었잖아. 목털옹자예요. 목털. 목에 있는 깃털. 새 목에 있는 깃털. 새 목에 있는 깃털 관련돼 있어요. 원래는 본래 뜻은 목털옹자예요. 목털옹자. 그런데 이 새가 항원동물 가운데 체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 조류들의 이 체온이 42도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의 체온이 36.5도 아니에요? 36.5도인데 여기 36.5도에서 한 3도 정도 올라가면 39.5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면 사람이 칠치는 지경이 돼요. 응급차에 실려가야 돼. 앰뷸런스에 이게 3도만 높아도 40도 넘으면. 그래서 사람의 체온계에 보면 눈금 표시가 43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44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43도, 44도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갖다 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체온계도 42도 밑으로만 이렇게 눈곱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잘 알고 계신 얘기 있잖아. 에디슨이 계란을 품고 있었잖아요. 병아리 나비겠다고. 근데 에디슨이 닭이 42도 정도 되니까 그 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에디슨이 42도 정도로 체온을 유지했으면 병아리에 달릴 수도 까지.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평균 체온이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닭 얘기해보는데 닭도 조류니까 막 덥잖아. 그러니까 자기 털을 막 뽑는다고. 그랬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털갈이를 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장닭들 이렇게 보면 목털 보면 목털이 많이 빠져 있어. 그러지 않아요? 목털이 성기게 돼요. 나이가 들면 특히나 성기게 돼. 우리 어려서 닭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 나이가 든 닭들 막 보면은 여름에 되면 막 목털이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머리털이 막 빠지는 나이가 바로 늙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늙은이라는 뜻이 생겨. 늙은이. 새옹지망 할 때 쓰는 노옹 할 때 쓰는
근데 오늘날 이제 늙은 용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옹으로 쓰이는 글자로 써요. 철옹성을 때 쓰이는 도공자. 그렇죠. 도공자예요. 옹기할 때 쓰이는 글자. 옹관명할 때 쓰이는 글자. 독공자 도. 장독을 때 쓰이는 독이에요. 네. 기와자가 달라붙은 글자들은 흔히 무슨 자가 걸려 있다고 그릇 비릇을 만든 그릇이 걸려 있듯이 시루종자 뭐 이런 글자들. 시루종자. 또는 뭐 병병자 이런 글자. 그 마찬가지로 공이 되면서 구워만 기와 가운데 최고 흙으로 빚어 만든 물건 가운데 가장 구워서 만든 것이 많은 것이 바로 기와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기와자가 구워 만든 걸 대표하고 있어요. 옹기할 때 쓰는 옹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이게 무슨 작가예요? 얼굴공자. 아니요. 그래요. 하여튼간 요게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은 분석이 진면자하고 공평할 공자가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한자에서 있죠. 진면자는 머리혈자고 서로 교환이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있죠. 뭐 벼슬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잘 안 쓰는 것뿐이야. 갑자기 돌자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안 쓰는 것뿐이야. 벼슬환자는 이렇게 쓰고 갑자기 돌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거인데 구멍 속에서도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동굴 혈거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서로 교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글자하고 이걸 교환하고 이 글자하고 이걸 교환하는 것처럼 이것도 교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또는 요 글자로 교환시켜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날 요 글자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글자에 같은 글자. 이 글자를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쓰여진 요 글자예요. 요 글자를 갖다가 진면자하고 골곡자가 할수 있다고 설명한 책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진면자하고 공변될 공자인데 자, 공이 여기서 옹이 됐죠. 옹인데 옹에다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용이에요.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집에다가 또는 구멍 속에다가 뭔가를 담는다 이거예요.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뭐 사람도 들어가서 뭐 자기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담을용자예요. 담을용자고 호대로 해서 나무의 시선을 담는 부위와 관련되면서 얼굴을 뜻하는 얼굴용자가 되기도 하죠. 용모, 미용실모를 할 때 쓰는. 그런데 이 글자가 사실은 요 글자가 공평할 공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공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이 글자가 구멍혈자하고 요 글자인데 요 글자가 곧 요 글자잖아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진면자고 골곡자가 아니고 구멍혈자하고 공평할 공자하고 합쳐진 글자라고. 자, 그래서 담을용자도 요 공변될 공 공평할 공자하고 관련돼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인데 이 글자는 다시 있자요. 질펀이 흐를 용자예요. 우리 질펀이 흐른다고 해서 뭐 용매 뭐 할 때 쓰는 용해 뭐 할 때 쓰는 질펀이 물 관련돼서 흐를 용자가 되고요. 또는
세금자가 달렸으면 색덩어리를 녹인다고 해서 용광 놓을 때 쓰이는 용접을 때 쓰이는 녹일 용자가 되고요. 또 이 꽃 가운데 연꽃 용자예요. 연꽃 용자. 부용 할 때 쓰이는 연꽃 용자. 목부용이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연꽃처럼 피어 있는 꽃들이 있어요. 연꽃 용자. 자, 그런데 여기 요 글자 또한 공평할 공자, 공변될 공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요. 그 글자가 공 아니야 공? 공의 마지막 종성 이음자는 국제음성경으로 NG로 표현된다고 했죠? NG. 근데 음의 일부가 탈락되면 N만 남았는데 N을 아니면 공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요? 곤이 되겠죠? 곤. 근데 남은 글자가 오드베이잖아요. 오드베이인데 임금이 평상시에 입는 옷 관련돼 가지고 골룡포건자죠. 근데 골룡포건자도 공자가 의미 그런 거지. 공변될 공자.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소나무 송자와 관련된 설명해봤는데요. 여기서 일단 끊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저 하나만 더요. 그 책에 보면 오른쪽에 정의품송이 있잖아. 네. 이 정의품송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체조 관련돼 가지고 저 관련이 있는 소나무 아니에요? 이 소나무가 이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벼슬이 병이품면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데 정이품은 오늘날 장관이에요. 장관인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벼슬이냐면요. 이게 충북 보은에 있잖아요. 그러면 충북 보면 옛날로 조선시 들어가면 충청감사가 최고 높아. 충청도에서 충청감사 옛날 충청도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충청감사야. 충청감사가 종이품이야. 이게 그 고을에서 최고 높은 벼슬아치보다 더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체도가 그 지방의 최고 높은 충청감사보다 더 높은 게 자기 위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 벼슬 이렇게 주어서 자기 위세를 떨친 거예요 지금. 내 위력이 이 정도 된다는 그런 위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벼슬을 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정의품성 그러니까 그런 벼슬이 있는갑다 했는데 그 벼슬이 충청감사 그 호에 최고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벼슬이라는 걸 알면 깜짝 놀란 상황이죠.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